근데 이제 이 물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적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현재 입주되는 물량들도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전세를 많이 놓으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강남의 유수의 단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뭐 동대문이라든가 그 광명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는 공급 관련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일단 6.27 대책으로 과열은 다소 진정이 됐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입주 물량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좀 하고 계신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6,000호 정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평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물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적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현재 입주되는 물량들도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전세를 많이 놓으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강남의 유수의 단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뭐 동대문이라든가 그 광명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의 물량이 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누군가 살아줘야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옮기면 그 나머지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채워줄 수 있는 만한 신규적인 수요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서울의 인구는 어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된 수요가 많이 경기도권으로 이주를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의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체의 뭐 40%가 1인 가구이지 뭐 서울의 아파트를 수요할 수 있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좀 이런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죠.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이 지만 이게 대책이 이제 부동산 대책도 아니고 가계 대출에 대한 대책이었었는데,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다시 과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대책이 나오면 공급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수도권 공급 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 뭐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뭐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그런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만큼의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일단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네. 그럼 충분한 공급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은 항상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람 수는 똑같은데 열채를 원하는 시장이면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죠. 근데 한 채씩만 원하는 시장이면 그렇게 많이 안 공급해도 공급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서 항상 공급은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충분한 공급이냐? 그러면 이제 연평균 집이라는 것도 한번 지어지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또는 거의 물리적으로는 요즘 이제 100년 간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집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 집을 그 가격에 사줄 어떤 능력을 갖춘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줘야 이게 순환될 수 있고 계속 채워질 수 있는데,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은 계속 누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물량을 공급을 해야 공급이 충분한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계속 부자들도 지방의 특정 지역에는 모여 살고, 그런 지역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수요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분양도 안 되고 뭐 이미 팔린 집들도 비어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의 공급이 있을 거고 기축의 공급이 있겠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미 도심에 누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그들이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재건축, 재개발, 민간 방식의 공급이에요. 민간 방식의 신축의 공급인 거죠. 그러면 실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일단 일정 부분 그 수요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정도의 추가적인 물량이 생겨나야 시장에 더 이제 추가적인 신축의 공급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기존의 집 한 채가 1.2채에서 1.5채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민간이 그러면 이 사업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에 공급이 될 거냐? 그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내가 충분한 이익이 있다라는 그게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뭐 같은 평형과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 간의 형평성 문제, 부담에 대한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초고층으로 지어야 이 사업을 참여하겠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덜 드는 방식으로 해야 사업을 참여하겠다, 이런 합의들이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원하는, 어떤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의 공급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에서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게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들, 즉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 이런 곳에 직접적인 개발과 예전에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짓는다라는 것들, 또 3기 신도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3기 신도시를 계획해서 신규 택지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이거가 빠른 속도로 들어와 준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안정이 될 거니까,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빨리 공급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추가적인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제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현금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상태야. 집값이 올랐는데 팔면 세금 내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팔지도 못해. 뭐 이런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시적으로, 이건 제 이제 생각이지만, 한시적으로 뭐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줘서 어떤 익절할 수 있는 어떤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조치, 또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이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즉 집을 정말로 내가 이런 뭐 수십억 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산에 대한 당연한 어떤 그 부담을 나눠 갖는 것,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면, 그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축이 공급을 늘리는 형태,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민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없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뭐 공공 방식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다주택자들에게 그런 양도세를 낮춰주면서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이 뭐 4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신도시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정말 그 정도로 부족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게 택지를 개발하고 한다는 것도 돈이 막 엄청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부지화하는 작업 비용이 들어가겠죠.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아서 일정 부분 회수하고 그 뭐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형식, 이런 모든 절차들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지어놨을 때 그럼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 와서 살아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필요 이상의 공급을 좀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하다. 이유는 우리가 2기 신도시를 했던 거를 생각하면 돼요. 2기 신도시가 화성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가 최근에 분양하고 많이들 공급이 됐잖아요. 한 십수년 전에 진행을 했던 건데
그 이미 다 땅은 만들어져 있고 했는데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공급으로 이어지는데 이미 비용은 투입됐지만 현실화되는 데까지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놀렸던 땅들을 이제 와서 공급을 한 게 21년, 22년 뭐 이때였거든요. 그만큼 한번 이제 공급을 하기로 결정된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조율되는 형태.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지금 3기 신도시가 또 공급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이 화랑이면서 이제 어떤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 일반 분양은 비싸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자 하면서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간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뭐 수원 같은 경우도 뭐 재개발 구역들 전부 다 이제 아파트로 거듭났죠.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전부 다 새로운 아파트들로 거듭났잖아요. 그만큼 이제 공급으로 민간 공급까지 활성화됐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문정부 시절에 어떤 평균 그 공급량을 보면 10년 그 이전에 10년 평균보다 1년에 한 15,000채 정도씩 더 추가적으로 공급됐던 시장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뭐 4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낭비죠. 이걸 하려면 전부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다 한정되어 있고 다들 서울 시내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주택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지 어디다 딴 데다 한다고 누가 거기 가서 살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2기 신도시의 단점이었죠. 좀 이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뭐 좀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급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에다 이제 많이 공급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좀 약간 모순적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 서울에서 인구 유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든가 어떤 생활 환경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웬만한 기반 시설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선호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지역들 좀 외곽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도 여전히 좁고 굉장히 불편한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수도권의 지역들이 이미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거기가 더 좋다 그러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구로에 어디 낡은 아파트를 사느니 나는 뭐 광교에 어디 아파트를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수원에 어디 아파트를 살겠다. 이런 선택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수원이 낫냐? 구로에 안 좋은 데가 낫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연히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집값은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 내 집은 누군가 선호하지 않게 될 거니까 그래도 나 서울에 있는 게 맞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선호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곳들은 훨씬 더 어떤 주거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택들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자산의 측면으로만, 이게 투자의 대상으로만 집을 바라보면 그거에 이제 갇힐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 주거의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좀 고려해야 할 것들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공급 확대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쪽으로 들어와서 이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이제 공공 부분에 좀 이제 뭐 공공 부분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떤가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핫하죠. 네. 뭐 이제 뭐 목동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고 뭐 어디 이제 초고층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한강변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랜드마크적인 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사업이 아직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뭐 거래가가 뛰는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뭐 압구정이 100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이 깔고 앉은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채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사업의 이익으로 다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업의 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나눠서 내는 거예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하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내가 참여했던 가격에 플러스 분담금이라는 형태의 비용 부담,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어떤 시간적인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고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비용적인 측면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늘어나느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공급이 됐는데 다 지역들도 좋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들, 또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들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됐었어요. 호텔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한다든가 조식 서비스, 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또 초고급 마감재.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 사업비를 자기들이 각자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바로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하거든요. PF를 통해서. 그러면 금융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돈을 빌리는 게 쉬운 환경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달 금리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지금 적용받고 있는 시장이다. 즉 빌리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나 뭐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원자재 값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엄청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이런 비용들을 다 털어내면서도 이익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요즘 보면 가장 이슈가 시공사 선정이 안 돼요.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공사비 평당 얼마를 기준해서 이 사업에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 따져보면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비용들이 생겨날 거고 뭐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액에 들어갔다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가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조차도 시공사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초고층으로 이제 허락된 지역들 이런 데도 논의는 많이 하지만 이거 지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부산의 삼익비치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데 여기가 이제 초고층 99층으로 지을 수 있게 풀어줬어요. 99층으로 지으면서 일반 분양분을 더 늘려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59층으로 지을 때의 부담금보다 99층으로 짓는 데 부담금이 2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8억인데 10억을 더 부담해야 된대. 이유는 59층이 넘어가면 초고층 건물로 이제 또 바뀌면서 다양한 규제가 들어가요. 또 건물이 엄청 높아지니까 그만큼 어떤 보강해야 되는 부분, 지하의 깊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한 안전성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냥 낮은 거 짓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일반 분양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과연 그 비용을 결국에는 나눠내야 되는데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이익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 부담금을 합쳤을 때 이게 더한 금액이 23, 4억은 가야지 메리트 있는 거예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근데 해운대 그 바닷가에 뷰 있고 굉장히 고급으로 지어놓은데도 지금 뭐 60평짜리가 25억, 27억 뭐 이렇게 하는데 84짜리가 25억 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견들이 다르겠죠, 서로. 그럼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여기도 그래서 사업을 이제 59층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서울에 뭐 성수 뭐 이런 데 뭐 여의도 이런 데도 지금 99층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99층까지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그 사업장마다 어떤 그런 현안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압구정도 뭐 100억에 팔리고 막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조합 설립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뭐 이제 시공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또 소송이라든가 어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이다. 장기화될 수 있고 돈이 꽤나 오래 묶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꽤 오랜 시간을 거치더라도 제가 아주
과하게 표현하면 손자한테 준다 생각하고라도 이거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 이러면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고 이걸 뭐 단기간에 뭔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뭐 재개발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전만큼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건물의 층수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또 능사가 아닌 그런 상황인 만큼 이런 환경은 뭐 획기적인 뭐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개발이 돼서 무작정 뭐 저비용으로 건물을 많이 높게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자기들이 전부 다 최고급 하이엔드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트렌드가 뭐 외국의 설계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뭐, 그쵸. 뭐 네. 루브르 박물관을 지었던 네. 뭐 설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단지는 그렇게 짓겠다. 아파트가 뭔지 생각해 보면 아파트가 예술품인가요?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는 그 집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차이가 그럼 그만큼의 고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냐를 생각해 보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지역들, 너무나 괜찮은 곳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반포나 이런 데도 이미 입주한 단지도 엄청 많잖아요. 반포 아리팍 같은 경우 뭐 10년이 넘어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안 나오지만 아리팍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단지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언론에 언급됐던 단지예요. 근데 이제 아리팍이 10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요즘에는 원베일리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럼 아리팍이 사라졌나요? 아리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 고급화를 이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과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조식 서비스가 원벨 어디가 중단됐죠? 최근에 기사 나왔던 거 보면 한 채당 50억, 70억 한다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밥 먹는 거 10,000얼마짜리 20,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 자체를 일정 부분 부담해줘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그런 서비스를 지금 도입하겠다고 하고 너도 나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뭐 수영장 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전 지하 주차장에 뭐 LED화 해가지고 뭐 온갖 그런 것들 문주 같은 거 엄청 밝혀놓고 말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나는 이 비용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일반적인 집에 사는 사람들 얼마씩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정도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 더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이 사업들을 그렇게 방향성은 그렇게 끌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 그게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그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뭐 그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파트 이렇게 뭐 화려하게 지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혹해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거나라는 건 우리가 좀 경계를 해보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공급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은 또 하나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집을 내가 사고 싶다면 언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그거는요 3부에서 자세하게 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